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표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훈련을 참고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겨냥한 대미 압박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른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양국이 12월 16일에서 20일 중에 도쿄에서 만나 수출 규제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매국 외교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별도의 감찰 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김 전 시장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수사 상황을 챙겼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해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8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하락했지만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와 저물가 현상에도 두 차례 금리를 낮춘 만큼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차원으로 분석되는데 이주열 총재는 잠시 뒤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의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트리플 감소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산업활동의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악화됐는데 각 지표별로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가 동시에 악화했습니다. 먼저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지난 9월에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두 달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악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소비 역시 지난 9월에 감소로 돌아선 뒤 2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 투자는 전달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달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경기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동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분기 첫 달 결과부터 산업활동 지표가 악화로 돌아선 만큼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인 2%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감찰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고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매국 외교 논란을 부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데요. 쟁점들이 많아서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관련 쟁점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일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성이 오갔던 설전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청와대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 전체 회의의 공식 안건은 이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최근 불거진 청와대 관련 현안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논란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 두 가지 의혹에 더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까지 더해 친문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당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을 사보임해서 투입하는 등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총공세를 퍼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위 첩보를 절차대로 이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 안보 분야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 사격 지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사과 공방은 물론 이 북한 선원들의 추방 문제까지도 거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회담 개최 자제를 요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매국이라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관련해서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여야는 대격돌을 예고라도 하듯이 아침 회의석상에서 서로를 향한 공세의 칼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이 한국당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심증이 이제 확증으로 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조국 게이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는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도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국면 충돌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독 한국당만 만나면 검찰이 녹슨 헌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자제 요청이 틀린 말이냐고 해명한 데 대해 참으로 아나무인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또 본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선 각종 비쟁점 법안 200여 가지가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스쿨존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따라서 기존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부의됐지만 오늘은 상정이나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 인력이 공직자 감찰 업무를 맡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첩보와의 연관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별도 감찰팀을 통해서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겼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우선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별도 팀을 만들어서 공직자 사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원래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번호는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족과 특수 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소속 특감 반원들에게 별도로 공직자 감찰 업무를 하게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수집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가동했다는 정황은 앞서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해경감찰 등을 폭로하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 아니라 민심 청취와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문제의 시작이 된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조사인데요. 어제 이 백 전 비서관의 해명과는 좀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백 전 비서관은 자신은 김 전 시장의 사건을 수많은 첩보들과 함께 절차에 따라 검찰에 입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비서관이 직접 김전시장에 대한 첩보만 따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상부,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첩보 전달에 이어 수사 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질 여지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수사 보고 논란에 대해서 어제 경찰이 긴급 해명에 나섰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어제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뒤 9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리해 공유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 예정 사항을 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2시간 만에 말을 바꿔 수사 시작 한 달 전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포함해 정관적인 수사 계획이 포함된 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국무위원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첩보를 넘겨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경찰에 전달된 첩보는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된 형태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의혹만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데 박기환 기자 소화기를 조금 조절을 해서 혹시 느끼면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이 백원우 전 비서관 조사가 예상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대상이 될까요? 네, 백 전 비서관이 처음 첩보를 전달했고 별도 감찰팀을 운영했다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 입수 경위와 수사 상황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처음 첩보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가 관심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첩보와 수사 상황 등이 보고됐는지도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일단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시장 사안을 통상적으로 경찰에 단순히 입접했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네, 박규환 기자의 전화 연결 상태가 많이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연포 지역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였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거리는 약 380km 그리고 고도는 약 97km로 탐지가 됐는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북한의 이런 초대형 발사포 2발 사격 올해 4번째인데 먼저 이 왜 또 쏜 건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 또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하는 배경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맥락에서 이제 군부 불만이나 주민 불안을 달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외 정책 차원에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국내 정치 맥락, 특히 군부 달래기 또 주민 불안 달래기 차원에서 재래식 군사력 증강 사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에 연속 발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험 발사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사실 예고됐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의 이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압박 목적은 없을까요? 네, 미국에 대한 압박 가능성, 고려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다고 해서 미국이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스커드 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6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될 수는 있지만 미국 처지에서 방사포 발사의 경우는 통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보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로는 북미 협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북한도 그런 목적으로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 발사 능력을 매우 강조를 해왔고 그리고 어제는 이 발사 간격이 30초까지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협성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되고 있고 또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실험이 진행 중인 것이고 발사 간격이 30초로 줄어든 것은 분명히 주목 대상이지만 방사포라는 무기 자체가 여러 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는 무기체계입니다. 30초 간격으로 쐈다는 것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10초 이내 연속 발사를 해서 4발 모두 30초 이내에 발사를 해야 방사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방사포와 비슷하게 생긴 로켓포 무기체계의 일종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켓포는 미사일에 비해서 폭발 위력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10초 이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올해만 4번째 이게 사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초대형 방사포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 무엇으로 보십니까? 아직까지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는데요. 단거리 미사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수백 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시설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전략적 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이제 비슷한 사거리의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 차원, 전략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핵화談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엄청난 열세가 노출이 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재래식 군사력 증강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과 북의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리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전술적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심리적 해주셨고, 차원이죠. 전술적 차원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네네. 심리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치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북한의 이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제 5분 만에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 2년 만에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이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의 배경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감 표명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불쾌감 표명과 또 유사 행위를 중단하라는 상당히 강경한 압박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군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방사포 발사 5분 만에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 이것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발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방사포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다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방사포는 발사되기 전에 파괴됐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보도 관련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당국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국장급 대화 다음 달로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에서 비공개로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다음 달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대표단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중에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열린 뒤 그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3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궁극적으로 양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그를 한 것이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그다음에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정책 대화에서 논의할 내용을 사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준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일본 맥주 회사들이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지난달은 제로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지난 9월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99.9%나 줄어든 630만 원. 일본 정부는 똑바로 하라며 한국 탓만 했습니다. 観光外に懸命な対応を求めていく考え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은 아예 제로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적은 약 8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즉 경제 보복에 반발해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산 맥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 맥주 회사들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일본 맥주 수출 1위 국가가 한국이었고 매년 800억 원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수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일본 맥주 회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여파는 맥주뿐 아니라 일본 제품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료품의 한국 수출은 58%, 자동차 수출은 71% 급감했습니다. 전체적인 10월 감소폭은 23%로 9월 감소폭 16%보다 더 커졌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7월부터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은 94% 감소했습니다. 당초 우려한 대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목줄을 쥔 채 겨우 숨만 쉴 수 있도록 찔끔 허가를 내준 겁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정상회담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서 쉬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또 신남방정책 2.0 수립 방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 길어지는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선과 임명 시기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수주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시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남 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 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법을 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 이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등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규모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주열 총재의 말 들어보시죠. 먼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국별로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은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로 지역과 일본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고 중국은 3, 4분기 성장률이 6.0%로 낮아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의 주가와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약화되었습니다. 전년에 농축성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9월 중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중에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9월 중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3조 원대로 축소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월 들어 8.5조 원으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멈췄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2.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전망되었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추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세계 교역 부진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 압력이 미약하고 국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0.3%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언급한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보다 높은 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지난 10월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신인석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GDP 상승률 올해 2% 내외 그리고 내년은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 2.0%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0.2% 정도 낮춘 건데요.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학종을 손보겠다 했는데요. 대입 공정성을 그렇다면 담보할 핵심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예. 자, 어제 개편한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수능 시험 점수로 가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수시 전형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들을 마련한 이 두 부분을 지금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와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시 지금 비중이 한 27% 정도 되는데 이걸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전형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예,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는 그럼 대학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40%를 지켜야 되니까요. 네. 아마 2년에 걸쳐 올리는 거니까 반반씩 올린다고 치면은 대체로 한 5,000명 이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625명이 늘게 돼 있는데요. 그 예. 느는 것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권고긴 하지만 예. 교육부의 권고기 때문에 네. 안 지킬 수가 없고요. 또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압력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자, 소장님, 그런데 수시에서 다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락 인원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까? 보통 해마다 수시 2월 인원이 한 3.5%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40%라고 하더라도 40한 4~5% 선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고지한 것보다는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예. 무엇보다도 이 16개 대학만 느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능 지원자 풀을 공유하는 다른 대학도 늘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40에서 50% 요 사이 정도에서 대략 수치가 잡힐 것 같은데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수시와 정시의 그 비율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한 반반 정도가 되니까 예. 전형 간의 비율적으로 단순화시키면서 얼추 그 비중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또 하나 핵심이 그동안 금수저 전형 논란이 있었던 그 수시 전형에서의 비교과 영역,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 이 부분의 대책들도 마련됐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봉사 활동, 독서, 수상 기록 이런 것들 다 기재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부모나 사교육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비교과 활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보면 좀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어떤 것들만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이 있고요. 또 예.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이건 부분인가요? 교과 담임이 적는 것이고요. 교과 담임. 담임 선생님이 예. 적는 것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자율 활동의 특기 사항하고 정규 동아리의 특기 사항,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특기 사항 등등이 남아서 그래도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학종의 당시 도입 취지가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그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전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고육지책에서 나온 걸 텐데 이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보면 학종은 거의 단계적으로 줄다가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들 보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비교과 활동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학종의 평가 요소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 궁극적으로 학종의 무력화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볼 때는 아마 학종의 무력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대입제도를 큰 틀에서 좀 보면 수시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는 걸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글자의 위력과 숫자의 위력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글자의 위력이 줄면 숫자의 위력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교과 영역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수시는 내신 등급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는 내신 성적 위주로, 그럼 정시는 어차피 이제 수능 점수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부의 예. 목적입니다.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키겠다는 거죠. 단순화. 수시는 내신 위주로, 예.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두 이제 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점수 위주로 논란의 소지 없이 평가를 하겠다. 일단 보면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부담은 좀 덜어질 것 같네요. 실제로 그럴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신의 부담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의 부담은 느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 일단 수능 전형을 이렇게 늘림으로써 기회가 균등화된다는 것은 뭐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비교과 영역에 기록할 수 있는 아빠 엄마 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자,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점수로 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긴 한데요. 이 또한 공정한 제도인가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 2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능이 공정하냐, 물론 이제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수능도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조사 논문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마 치열한 점수 경쟁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수능 전형의 그 어두운 면이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1점 그렇군요. 차이에서 당락이 엇갈리는 아, 서열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엄마 아빠의 경제력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제 공정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정시를 늘리는 건데요. 수능 전형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전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구들이 잘 본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좀 문제점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가 매해 지금 입시 제도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시가 확대되는 해도 있고 봉사나 수상이 금지되는 해도 있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하는 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지금 나온 정책들을 보면 입시 제도가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입시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 해마다 달라지게 되면 사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예측할 수 없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잦은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100년지 대계가 돼야 되는데 1년 속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이런 씁쓸한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야 될 텐데 앞으로 100년지계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입시 제도를 바꿈으로써 교육을 바꾸려는 의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로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운영하면서 입시를 바꿔야지 입시를 바꿔서 교육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선호가 모든 잘못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입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입시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데 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수 나윤선 씨가 국내 보컬리스트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오피시장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을 받은 건데요. 10년 전 수운한 훈장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신중하고도 작은 보컬 거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가수.
1994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한 뒤 재즈를 배우고 싶어 유학을 떠나 이제는 유럽 무대를 장악한 아티스트. 나윤선 씨가 한국 보컬리스트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 오피시의 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나윤선 씨가 10년 전 받았던 슈발리에보다 상위 등급의 훈장입니다. 또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눈여겨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입니다. 이번 훈장은 매년 100차례 가깝게 무대에 오르고 나윤선만의 발성과 리듬으로 재해석한 곡들로 탁월한 창작성을 발휘해온 노력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 뮤지션들과의 합 그리고 관객과 제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합이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기분이 들어서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주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지만 공연 때마다 선보이는 아리랑은 세계인들에게 깊고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재즈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10번째 앨범 이머전을 들고 다음 달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의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가미된 음반을 만들었거든요. 또 한국 관객분들이 제 새로운 음악을 어떻게 들어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이번 공연에선 현대 재즈와 함께 포크와 블루스, 샹송 등 여러 장르로 재해석한 곡과 자작곡들로 더욱 깊어진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하명 수사냐 단순 이첩이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도 여야 간 꼬리를 물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에서는 다 묶어서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선거법, 공수처법, 여야 합의는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문제들 좀 짚어보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